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재헌국회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추진한 친일파 처단의 목적과 경과를 이해할 수 있다. 1948년 5월 10일 50총선거에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이 재헌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 헌법에 의해서 그해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바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요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이 특별법에 의해서 요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광복 이후에 우리 민족의 당면한 과제, 민족 정기를 지키기 위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반민특위가 됩니다. 근데 과연 이 반민특위가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것은 잠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단행된 토지개혁, 농지개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가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해서 6.25 직전에 1950년에 농지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긍정적인 측면은 이 소작농들에게 대다수인 소작농들에게 삼정보호의 토지를 줌으로 해서 공산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막은 점도 있지만은 원래 목적했던 대로의 원래 목적 이거는 달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주제 열기를 보겠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일제의 폭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날 국민정부의 탄생을 보게 되매 우리의 감격은 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해방 3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완수에 대한 민족의 의가 철석과 같음을 국내에 다시 한번 천명하며 이 정부를 세워 남북 통일에 매진할 것을 3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맹서한다. 그래서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진보하고 보수 진영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게 뭐냐면은 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냐 아니면은 정부 수립이냐. 되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된 임시정부가 수립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년 8월 15일은 새로운 국가의 수립이 아니라 정부 수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도 당시 단상에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축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건국이라고 보는 이러한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아직도 건국 기념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를 수립까지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하고 서로의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크게 보면은 극우, 그 다음에 우익, 중도우, 중도좌파, 극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극우와 극좌의 이념 대립 이것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이 고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단이 이제 우리 민족사라든가 이 각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남학생들은 군대 가는 것이 이제 의무로 되어 있고, 이 한반도 리스크.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이념 대립의 이러한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50 총선거입니다.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를 치르자.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임시연단의 감시하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민주적인 총선거입니다. 만 21세 이상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요즘하고는 다르죠. 요즘은 선거권이 만 18세까지 이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선거가 치러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되면은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은 선거권을 갖게 되는 거죠. 내년에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쪽 지역의 학생들, 고3들 중에서 만 18세가 넘어가면은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만 25세 이상에게는 피선거권을 줬습니다.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총선에 후보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직접 비밀 평등 자유 이러한 원칙의 선거의 이러한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2명을 제외한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200명을 선출하려고 했는데 200명? 저 북측 대표 100명은 제외하고 남측 대표만 200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주도의 4.3 사건,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4.3 사건 때문에 2개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치르지 못하고 198명의 재헌국회의원이 선출이 됩니다. 왜 재헌국회의원이냐? 이들이 헌법을 제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헌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재헌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재헌국회의원만 해당하는 겁니다. 이후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헌법이 바뀌면서 6년으로 정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50 총선거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남북협상파 김구와 김규식이죠. 이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거에는 이래는 협조하지 않겠다 그랬죠. 50 총선거가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다 해서 불참을 합니다. 또 좌익 세력, 박헌영, 남로당의 박헌영이죠. 이들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일에는 협조하지 않겠다 해서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각 최대 정당이 된 게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야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소속이 가장 많습니다. 무소속 당선자가 가장 많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헌법을 제정을 하고 7월 17일 그리고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하게 됩니다. 이 헌법에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전선을 계승하여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이러한 그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을 헌법에서 확실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에 그 당시에 투표소 장면이 나와 있죠. 미 군정이 투표를 높이기 위해 투표자에게 식량 배급표를 지급을 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이러한 반증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입니다. 재헌국회에서 이 50총선거에서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가 55석, 원내 제1당, 무소속이 85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초대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근데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55석밖에 안 되니까 과반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익정당들하고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익정당의 대표적인 것이 한국민주당이 되는 거죠. 친일파들로 구성이 된, 어쨌든 이들과의 연합을 했기 때문에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승만이 독립촉성중앙협의 국민회에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 책임제가 가미된 절충된 형태가 되는 거죠. 내각 책임제가 절충된 형태로 정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내각이 구성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총회에서 그해 48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총회의 결정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랜 동안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1991년에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유엔에서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만 해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북한도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됩니다. 어쨌든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을 받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국제무대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 됩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이 되는 거죠. 재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만듭니다. 반민법이라고 그러죠. 이 법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이 반민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게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먼저 만들어지고 이 법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민특위에서는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체포해서 처벌을 하려고 그랬죠. 이 책에 보면은 구속되는 반민족 행위자, 노덕술, 친일경찰이죠. 김현수, 친일기업가입니다. 김성수 동생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최린, 공무원이죠. 자, 이런 친일파들이 많이 체포해서 구속됩니다. 이에 이제 친일자본가 화신산업 사장이었던 박흥식,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남선, 이광수, 이러한 사람들이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민특위에서 취급한 건수가 682건, 영장 발부가 408건, 기소된 게 221건, 재판 종결이 된 게 38건. 그래서 그 재판 종결된 것 좀 보면은 사형 1건, 징역 6건, 집행유예 5건, 공민권 정지 18건, 무죄로 풀려난 것도 6건이나 됩니다. 형 면제 2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판정이 됐는데, 반민특위가 해체됩니다. 반민특위가 일본 경찰 출신인 이 앞 위에 나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노덕수를 검거를 하자 대통령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이 뭐였죠? 가장 중요한 제1 정책 전강이 뭐였냐면은 반공이었습니다. 옛날 얘기대로 하면은 빨갱이 잡는 거, 요거를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반민특위에서 노덕수를 비롯한 친일 경찰들을 구속을 하자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빨갱이 잡아야 되는데 과거에 친일 좀 했다고 해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이면은 빨갱이는 누가 잡느냐? 이러한 특별 담화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구속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깡패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주는 게 권력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일 경찰들이 오히려 반민특위에 이제 반격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특검단원들을 구속을 하고 이 친일 경찰들이, 친일파들이 이승만의 속마음을 알았던 거죠. 이제 알아챘으니까, 우리 배경에는 이승만이 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역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반민특위가 구성될 수 있던 것이 이 법이라고 그랬죠. 이 법이 1년짜리 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나기 전에 국회에서 이 법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법이 사라지니까 그 법에 의해서 만들었던 반민특위도 해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는 또 한 차례 미뤄지게 되는 거죠. 이승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 이것이 친일파 청산을 또 미루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 군정의 잘못된 정책, 두 번째는 이승만 정부의 또 하나의 잘못된 정책, 이러한 것이 미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반민특위에서 잡아들였던 사람들, 실형을 선고받던 사람들도 다
다 50년 3월까지 형 집행정지 등으로 전원 석방이 되게 됩니다. 저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이제 이 비교가 되는데, 과거사 청산. 프랑스가 나치 지배하에 있으면서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 이들을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 합니다. 마지노선이 붕괴되고 나치의 지배하에 있던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처형당한 사람만 7,000명이 넘는 사람을 처형을 했던 거죠. 철저하게 과거사를 청산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7인일이 뭐 이렇게 과거사를 가지고 논쟁이 있지만은, 프랑스는 그러한 문제는 이미 해결하고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른바 일제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친일 반민족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반쪽짜리라고 그랬죠. 처음에 이 법을 제정할 때는 아주 치밀하게 해가지고 모든 친일파들을 다 처벌할 수 있는, 모든 친일 활동을 다 친일파로 규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이었는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엉성하게 만들어진 거죠. 잔챙이들은 빠져나가라. 그래서 군인은 계급 이상, 경찰은 계급 이상, 공무원도 고위직만 이렇게 친일파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됐는데, 현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친일파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친일파의 후손이 자기 할아버지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친일파 후손들이 자기 할아버지 땅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2005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을 제정을 하면서 지금은 그러한 소송은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친일파들의 재산을 완전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 농지개혁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경자유전입니다.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게 하자. 그래서 유상매수, 유상분배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농경지를 3정보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다 국가에서 매수를 합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3정보가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3정보의 땅을 가질 수 있게 다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그 전에 1946년 북한에서는 임시 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을 했죠. 김일성이 한 겁니다. 토지개혁. 모든 토지를 다 몰수해가지고 대부분이 소작농인데 이들에게 5정보의 토지를 줬습니다. 이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습니다. 요거하고 비교가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김일성이 이승만보다 낫다.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에서는 다 배급제로 하다 보니까 수확한 물건, 수확량을 다 몰수해가지고 배급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거에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그래서 이 자영농을 육성하자,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농지개혁의 가장 큰 목적. 또 하나, 대지주, 이를 농업지주라고, 농업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농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바꾸자. 산업자본을 바꾸게 실시한 게 농지개혁법입니다. 이 토지를 많이 가진 농업자본가들, 이들에게 이제 삼정부만 남기고 나머지 땅은 국가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 돈 가지고 공장 설립해서 운영을 해라. 산업자본을 육성. 그래서 이제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은 고용이 늘어나겠죠. 고용 확대. 이것이 이제 경제 발전.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했었는데 이게 의도한 만큼의 성과가 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은 농지개혁법이 의도한 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느냐? 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소유 토지는 제외됐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때 한국민주당, 이 극우정당의 도움을 받아서 됐기 때문에 친일파 정산도 안 되고 재산 환수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또 유상분배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입니다. 거기 사료읽기, 교과서의 사료읽기를 보면은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 농가 1가구당 3정보 초과 농지는 정부가 사들인다 그랬죠. 이 사들인 토지를 농민들, 소작농들에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3정보씩. 분배받은 농지 상환액은 평년작 주 생산물의 1.5배로 하고 5년 동안 균등 상환한다. 5년 동안에 이 토지, 땅값을 다 정부에게 내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평년작 주생산물의 1.5배로 한다. 그럼 뭘 먹고 삽니까? 1.5배를 내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농민이 농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화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 농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바꾸려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국가로부터 받은 지가증권, 이 정부가 그 농지대금을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받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지가증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가증권을 현금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농업자본이 산업자본가로 전환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농지개혁법을 시행을 하면서 이게 50년, 1950년에 시행이 됐는데 시행되자마자 이게 50년 3월이었고 바로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농지를 삼정부를 줬기 때문에 전쟁 중에 이 농민들이 공산화되지 않은 이러한 요인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 6.25라는 이 변수 때문에 이 농지개혁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1957년에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북한 정부의 수립입니다. 북한에서도 정부가 수립됩니다. 소련의 군정, 소련은 이제 간접 통치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 인민위원회의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김일성을 내세워가지고. 물론 북한에서도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했지만은 결국 이 김일성이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이 조만식 선생 등이 숙청당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 정권이 수립되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김일성이 되는 거죠. 이 김일성이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바로 46년에. 이게 뭡니까? 무상분배 원칙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정보의 땅을 준 거죠. 오정보 하면은 옛날 우리 그 도량형을 해가지고 15,000평. 15,000평조의 땅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소작, 저당을 금지하게 됐던 거죠. 당시 북한에서는 전체 농가의 4분의 3 이상이 소작농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모두 오정보의 땅을 무상으로 지급했으니까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참 이 농민들이 김일성을 참 좋아하고 따르게 됐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없던 땅, 오정보가 새로 생겼으니까 소작인들이 오정보의 땅을 가졌으니까 자기 땅이 생겼으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하니까 이 수확물을 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회수해가지고 배급을 주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북한에서도 최고인민대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최고인민대의원입니다. 최고인민위원을 선출하는 총선거. 우리 남한에서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했듯이 북한 지역에서 이제 이 최고인민위원을 선출합니다. 여기에서 최고인민위원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하게 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광복 이후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 통일정부 수립,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 건너 간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이 대결구도, 대립을 하다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적대 관계가 더 심화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탐구 활동을 보겠습니다. 가상 포스터로 보는 광복 직후 남한 주요 정치력의 성향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상 포스터입니다. 김구의 한국독립당,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이라고 그랬는데 김구나 김규식은 50 총선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익 세력의 극우파 한국민주당 김성수 있죠? 박헌영의 이제 남조선노동당 극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운형 조선인민당이라고 그랬는데 중도 좌파죠. 근데 50 총선거가 실시될 때 여운형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47년에 암살됐으니까. 이승만의 정당이 대한국립족성국민회가 됩니다. 각각의 이제 선거 구호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가상 포스터를 참고해서 한번 다음 물음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북합작, 통일정부 수립의 적극적인 인물, 또 정당, 누굽니까? 한국독립당, 민족자주연맹. 그러니까 인물은 김구하고 김규식이 되는 거죠.
김구와 김규식. 반민족 행위자 청산의 소극적인 인물과 정당.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한국민주당. 그 다음에 이승만, 대한독립족성국민회. 이들 정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물로는 김성수, 또 이승만. 이들이 반민족 행위자 청산의 소극적인 인물이고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상 포스터입니다. 자, 이 금방 했던 탐구 활동이고요. 자, 이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활동을 마치고 다음에는 6.25 전쟁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